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에 이어서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점점 이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 쟁점과 전망,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련 내용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한데 오늘은 변호사 두 분 나오셨으니까 법적인 부분을 좀 위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이렇게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인데 사안을 좀 나눠서 대선 자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억을 줬다 김용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마 근데 본인은요, 관련자들의 정은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예. 물적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걸로 지금 3일째 예.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증거가 충분한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이제 두 번이나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먼저 이제 인적 증거를 보면 관련자들 남욱, 정민용, 유동규, 그 외에 이제 이모 씨라고 이제 천화동의 사호 이사, 남욱의 측근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증도 많이 있을 걸로 봐요. 뭐냐면 이제 이모 씨가 작성했던 메모. 이런 이제 수첩도 증거가 되거든요. 네. 옛날에 안종범 수첩처럼.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돈을 줬다면 차량에 블랙박스도 있고, 예. 그다음에 CCTV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포렌식 하면 통화 내역이나 모든 게 물적 증거, 이것도 이게 충분히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증거가 있을 걸로 보이고, 제가 이제 변호사 20몇 년 하면서요, 뇌물 사건에 이렇게 증거 많은 거 처음 봅니다. 뇌물이라는 건 이게 둘이서 현금으로 은밀하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은 줬다는 사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관련자들이 돈을 말할 때부터 증언이 있고, 또 이게 장소나 모든 게 특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을 발부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고 있어서 뭐 블랙박스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메모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모르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진술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오늘까지 언론 보도된 내용 보면 유동규 본부장에서 김용 부원장으로 간 물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술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물적 증거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고 했을 것이다라는 네. 추정일 뿐이고요. 지금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메모라든가 네. 차량 출입 CCTV 이 부분은 남욱 변호사의 직원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잡힌 물증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용 부원장이 돈을 수수했다는 직접 물적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도 실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 직접적인 돈 전달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들 어디까지나 보도에 기반을 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말을 하는 진술 보도는 작년 4월에 유원홀딩스에서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목격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게 있습니다. 검찰은 이걸 돈을 전달한 장소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증거는 이제 직접 증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간접 증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독약으로 사람을 죽일 때 독약을 태아가 죽이는 거는 못 봤는데 이 사람이 그 전날 약국에서 독약을 샀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를 이걸 간접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게 여러 개를 추론해 보면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살인을 이게 입증하듯이 예를 들어 이제 유원홀딩스에 김용 부원장이 왔다. 네. 이게 돈을 준 직접 증거는 아니죠. 네. 돈을 주는 걸 못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보강해 주는 이런 이제 간접 증거는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장소에서 돈을 줬다. 예를 들어 도로에 주거나 유원홀딩스 그 건물에서 줬다.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걸로 그때 마치 김용 원장이 왔기 때문에 네. 저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이런 이제 간접 증거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갔다는 건 인정은 하는데
인사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리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 현장에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김용 부원장이 그때 마침 다른 현장에 있었다. 이러면 이게 딱 자기 결백이 되잖아요. 네. 그걸 알리바이랍니다.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걸. 근데 이거는 알리바이가 아니고 그냥 이게 가기는 간 걸 인정하면서 왜 간 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게 인사차를 갑자기 갔다 이런 이게 변명은 뭐 통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작년 4월에 유원홀딩스에서 만나서 1억 원 그리고 도로변 차에서 3억 원 그리고 2억 원 이렇게 해서 6억 원을 나눠서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은 해봐야 되겠고 뭐 검찰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겠지만 현금을 주고받은 거다 보니까 이거를 증거를 어떤 식으로 또 찾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뭐 대개 이런 사건에서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고 지금 말씀하신 간접 증거라든가 정황 증거로 이거를 보완하는 사건에서는 관련된 어떤 자금 흐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일단 4월 달에 유원홀딩스를 방불한 날이 특정이 되고 네. 그 전날 전후에서 현금이 남욱에서 인출되거나 어느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한 사정들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돼야만이 이게 진술을 보완하는 증거로서 의미가 있고 이제 유죄 입증이 가능할 텐데 일단은 지금 4월경 유원홀딩스에 방문했다는 예. 내용만 있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간 건지 그날 돈이 전달되는 경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김용 부원장 또 뭐 정진상 실장까지는 적어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계속 오랫동안 성남시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네. 이 사건의 어떤 뇌물수수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동거래 관계가 아니더라도 계속 만나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찾아서 인사차 갔다는 말 이 자체를 뭐 신빙할 수 있는 거고요. 돈거래에 관련된 거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당일 1억 원, 또 3억 원, 2억 원 차량에서 이제 전달했다 이런 네. 내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CCTV 있어야 되고요. 3억 원, 2억 원을 전달한 그날 아니면 전후 해서 실제 5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어디에서 인출이 되고 전달이 되고 전달에는 구체적인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진술이 확보돼야만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직접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수첩이나 메모도 증거로 과거에 인정된 내용이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메모자 한 장 정도로 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서요. 뭐 통상은 예. 계속적으로 작성하는 예. 어떤 메모, 일기장 이런 부분은 뭐 직접 증거가 되는데 정민용 그 변호사 나 이 작성했다는 메모, 그 직원이 네. 작성했다는 메모가 이모 씨가 예. 예, 한 장짜리 이 뭐 증거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식의 메모는 사후에라도 뭐 조작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성된 경위라든가 뭐 이 그 글자의 형태 본인이 작성하는 글자와의 비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메모는요 한 장짜리 간단한 게 아니고 모든 이제 자금의 입출금 내역, 그다음에 전달 장소 이게 아주 이게 구체적으로 쭉 일관성 있게 작성된 걸로 제가 보도를 봤고요. 아, 그 8억여 원 이외에 다른 모든 자금의 입출금 내역 또는 이게 전달 장소 이렇게 네. 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도로변이 있죠. 지금은 이제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해서 범인들이 그 은폐하는 기술보다 수사 기법은 항상 한 발짝 앞서갑니다.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요즘 이게 차를 가지고 도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네. CCTV 하루에 100번 찍힐 겁니다. 100번.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어느 장소 도로에 갔는지는 만약에 김용 부원장 차의 블랙박스는 본인이 부숴버리거나 본인이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렇지만 이게 유동규 이분도 이게 차를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본인 차량의 운행 일정한 장소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도로를 갈 때 CCTV가 도로에 몇 번 찍히겠습니까? 이걸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동규 부원장이 어떻게 어느 장소를 거짓말을 합니까? 차 확인하면 이게 금방 나오는데.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김용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을 8년 했어요. 이 말은 김만배든 남욱이든 정민용 변호사든 다 잘 아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시의원을 8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배달 사고 지금 유동규 씨한테까지 돈이 간 거는 다툼이 없죠.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유동규 씨한테까지 예. 다 갔잖아요. 남욱 그렇죠. 변호사 만들어서. 진술, 예. 자, 그러면 이게 유동규 부원장이 전부 다 배달 사고 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한테 안 주고 자기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 김용 의원을 이렇게 만날 텐데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도 뭐 이 인사라든지 잘 받아내냐? 이게 배달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고 내면 이게 금방 확인도 가능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저는 유동규 진술이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돈을 만들어준 남욱, 그리고 전달한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는 다 지금 서로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다. 거기까지만 지금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달 사고를 낸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적어도 지금 뭐 금액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8억에 대해서는 이미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나와 있던 얘기죠. 유동규까지 8억 원 상당의 돈이 전달돼 있었다는 거는 최근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 부분과 관련된 갑작스러운 진술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 확인돼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뇌물로 해서 기소가 됐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10월 8일 날 갑자기 진술을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8억 원을 김영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8일이면 한 20여일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 추적해야 되고 그 전달이 됐다는 특정일 전후해서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되고요. 본인들의 진술은 이미 돈 전달이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유동규 본부장까지는 그게 김용 부원장까지 갔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보도까지는 김용 부원장까지 갔다는 진술 내지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다 유동규 본부장까지 간 얘기만 있고 관련된 뭐 CCTV나 메모가 있다는 내용뿐이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는 뭐 말씀하실 수 있죠. 예. 도로상에 CCTV가 있으니까. 근데 이동 동선상의 비슷한 정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사실을 적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직접 CCTV 상에 돈을 전달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렇게 유사한 장면이 노출이 돼 있는지 또 그 돈이 그 즈음에 조성이 됐는지 전달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캐리어에 넣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박스에 넣었는지 그러면 그 전달한 돈을 담은 부분을 어떤 구매한 어떤 내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직접 물증이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도를 통해서는 뭐든 본 적이 전달 없습니다. 과정을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자산, 지금 그 부동산 갭 투자 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 그 자금 흐름을 또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갑자기 작년이죠. 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지금 전달됐다는 정치자금의 문제입니다. 근데 검찰이 2014년과 17년 배우자가 주로 배우자의 수입을 가지고 했다는 아파트 매매를 갭 투자라고 해서 마치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돈을 불리는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일단 그런 식의 보도자를 흘리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는 아니겠죠. 어떤 뭐 하여간 법조계 발로 나오고 있는 뉴스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엊그저께 유동규가 받았다는 정치자금과 당시 상황이 직접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17년 경에 이 자금에 대한 수사는 뭐 어느 정도까지 수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과거에 이 검찰 특수부가 수사하는 방식을 떠올릴 수 없지 않은데요. 별건 수사로 갈 위험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이게 대장동 일당 또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된 돈이 흘러갔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투자 과정에서 돈을 마련하는 경위나 대출이나 관련해서 배우자나 주변 상황의 돈 거래 이런 것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그 김원 부원장 내지는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게 별건 수사로서 별도의 어떤 범죄가 기소되는 건지 아니면 본 수사의 김원 부원장의 어떤 약한 고리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압박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이후 이 부분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갔다 정도까지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 자금으로 쓰였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 받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합을 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혹은 그렇게 쓰였다는 증거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이제 그 김용 만약에 부원장한테 갔다면 또 김용 부원장이 배달 사고를 내고 본인이 쓰거나 아니면 이게 대선 캠프에 썼겠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측근 중에 측근 복심 김용이 됐는데 예. 만약에 김용 부원장한테 갔다면 저는 대선 자금으로 썼다. 경선 자금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용 부원장까지 배달 사고를 낼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재산 있잖아요. 이거는 별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뇌물 중에서 이제 어디로 사용됐는가, 진짜 대선 자금에 썼느냐, 아니면 이게 개인적으로 쓴 게 있느냐, 이걸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별건이 아니에요. 유동규 이 본부장은 이게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지금 전 재산이 본인은 3천에 마이너스 하면 이게 마이너스 4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진상, 김용은 월급이 300인데 어떻게 대출도 없이 여의도 아파트와 대장도 아파트를 사느냐? 이걸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게 부인이 연봉이 1억이라 하더라도 네. 생활비 빼고 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게 적금을 조금씩 해가지고 뭐 인력이 은행에 적금이 논다든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봐라. 네. 이거는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별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그 배모 씨라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지금 기소가 됐죠. 네. 이분도 이게 그 2014년 전후에서 이게 그 수원에 3층짜리 건물도 사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 송파에 또 아파트도 사고. 아니 변호사 여직원이 월급 200인데 건물을 이게 몇 개를 산 겁니까? 이것도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그럼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조사하는 이런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자, 대선 자금 불법 대선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 내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 또 지금 김용 부원장 구속된 것 이외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떤 혐의 때문에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뭐 현재까지는 주로 성남 FC 사건과 관련돼서 두산건설 관계자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진상 실장, 또 두산 관계자, 또 이재명 대표까지 당시 시장이 이 부분을 좀 공모했다. 제3자 뇌물수수 범죄 혐의를 공모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진상 실장을 주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계속 아마 소환도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이 부분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두산건설 관계자와 관련해서 공소장에 직접 기재돼 있다고 하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 내지 조사로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뭐 계속 실체 부분에 대해서 다퉈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사건이 종결이 됐다가 사실상 종결이 됐다가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 부분도 두산건설 관계자의 진술이 사건을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적어도 지난 정부 또 이번 정부 초까지 이어지는 관련 수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가 있었고 일부는 다 무혐의로 처분이 끝난 사건이 다시 수사 선상에서 오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유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밝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 번복이라는 부분은 대장동 사건하고 지금 유사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사건의 실체, 범죄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실체로 밝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 과정을 봐야 될 텐데, 적어도 네. 이 부분 역시 물증이라고 보일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물증과 관련된 걸 어떻게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성남 FC 사건이라든가 지금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 대부분 진술로 이루어진 지금 수사 내용들이 유죄 입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제 이미 그 두산건설의 이모 사장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성남의 그 전략기획 팀장 김모 팀장 두 명이 이미 기소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이 정진상과 공모하여 이게 이재명 이름이 30번 나옵니다. 30번. 이 말은 이게 이재명 정진상의 공소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왜 두산만 했느냐? 그는 이제 경찰에서 두산만 먼저 송치를 했고 지금 성남지청에서는 네이버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네.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있죠. 이 부분도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모아서 한꺼번에 아마 기소하려고 출금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건은 이게 그 K재단 미러재단보다 훨씬 이게 재질이 안 좋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K재단 미러재단은 정경련에서 기업 매출액에 따라서 작출해서 공익재단을 만들었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10원 하나 안 가져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게 성남 물론 이게 영리법인입니다. 후원금 못 받아 영리법인의 성남 재단 그 축구단이요. 근데 이거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후원금을 이게 저는 거의 뭐 딜을 한 거의 왜 두산도 이게 그 병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는 뭐 도로를 내준다든지 농협은 이제 성남시 금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K 미러재단보다 재질이 안 좋다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K재단 미르재단은 그때 나왔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공동체.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그분들한테 귀속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지금 성남 FC에 대한 후원금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 이익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걸 어떻게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나의 업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인 업적으로서 이걸 쌓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또 별도의 법인으로서 하는 스포츠 그 구단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구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들 다 합니다. 네. 이 사건에서 이게 뇌물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지 정치적 성과냐 아니냐 이게 어떤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단순하게 다 이 범죄 사실과 관련 없이 그 부분 정치적인 내용과 이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섞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안산시청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 겁니까?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뭐 여러 이 정치 관련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비교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비율을 220 몇 대 0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안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왜 들어갔냐면 안산시청이 2013년인가 이 성남 FC 구단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사실. 네.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제3자 뇌물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성남 FC 구단 운영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를 정황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런 차원에서 보여집니다. 이게 물론 쭉 공소 사실을 구성할 때에는 이 사건의 어떤 배경이 된 것, 경위, 경과를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매우 좀 의심스럽고요. 압수수색 그 영장의 어떤 검찰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예. 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접대를 했고 비용을 남욱 변호사가 사후에 결제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떤 뭐 진술이 있는 건지 어떤 증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정진상 실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조금 전에 했던 성남 FC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할 때 그때 17분 전에 7분간 통화를 했죠. 유동규 씨 말에 하면 핸드폰 창문으로 던져버리라. 이게 압수수색이 나오기 전에 우연히 17분 전에 7분 했을까요? 이게 까마귀가 나니까 우연히 배가 떨어지는 오비일학입니까? 저는 압수수색 정보가 셌다고 봐요. 그다음에 검찰은 핸드폰을 안 찾았다 봐요. 고의로. 왜 경찰이 하루 만에 찾는 핸드폰을 그때 검찰은 우리 창문을 열은 흔적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게 정건밀 교사하고 두 번째 혐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혐의가 저는 2014년에 5천만 원 의혹과
그다음에 술 접대입니다. 제가 요즘 여기 그 강남에 술집에 한번 가봤더니 검사 세트가 있더라고요. 검사들 오면 이게 99만 원에 술값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0만 원 넘으면 처벌되는데 이번에 99만 원으로 무죄 나온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 세트라고 하면서 99만 원이란 거예요. 그럼 이게 정진상 그때 공무원이죠. 정책실장이죠. 본인도 이게 99만 원만 계속 먹었겠습니까? 강남에 술값이 하루 저녁에 몇백만 원 노는 고급 집들이 절비합니다. 근데 본인이 술값을 냈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것도 100번, 1000번 내가 대접했다. 이것도 거짓말일까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다 문자라든지 종업원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저는 뇌물이다. 술을 얻어먹은 자체가 뇌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5천만 원도 당연히 뇌물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이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라고 검사도 보는 이게 건가요? 99만 원이니까 무죄가 됐지 100만 원 넘어가면 다 죄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종업원과 받은 문자 메시지도 복구했고 비용 계산은 누가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이분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술자리는 있었겠죠. 꽤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과연 유래 신도시 사업이라든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대가성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접대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일 텐데요. 뭐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하겠고 그 수사에 관련돼서 증거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겠죠. 근데 2013년에 그 업소의 직원의 문자 메시지 복원이 과연 그 특히 대가성 어떤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데 얼마만큼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예. 역시 아까 그 무슨 갭 투자란 방식으로 검찰발로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 접대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관련 사건 또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에서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국 피의자나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식의 조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물론 그중에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2013년의 술자리가 과연 대선 자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다른 건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 표적 수사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고 신변 보호하기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치들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주거지라든지요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1단계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더 위험하다. 이럴 때는 이제 안전 가호까지 집까지 이게 제공해서 거처를 옮기는, 옮겨주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다 협박을 받거나 이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이 알아서 이게 조치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 한 말씀만 좀 마지막 드리면 네. 유동규 이분이 왜 신경이 변화해가 진술을 할까 이런 데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많은데 한마디로 이게 그 의리라는 거는요 상대가 지킬 때 나도 이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도원결이 장비로서 의리를 지켰는데 자기는 이게 꼬리 자르기 완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진실을 밝힌다 이래 봅니다. 예, 증거가 진술밖에 없다는 주장과 물적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 다 갈리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